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무왕 비석과 관련된 투 김일제 이야기 마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금화왕 이야기도 우리는 다 왕 아니면 뭐 상대를 안 하니까 누가 그러던데 여기 불교 얘기를 안 한다고. 불교 얘기가 기본적으로 좀 지금 시조들 얘기가 깔려야 삼국이 시작이 돼야 이제 불교 얘기를 삼국사와 관련해서 제가 불교의 전례와 관련된 특수성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조와 관련된 이야기들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나라가 깔리면 거기다 이제 불교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서와 관련해서 이제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방의 흉노족들에 의해서 한나라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 쪽이었었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진시황도 만리장성을 다 쌓고 그렇게 축조를 했겠어요. 그게 이제 그 상대가 흉노족이거든요. 만리장성 밖에 있는 유목민들. 유목민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강력한 힘을 냅니다. 그건 뭐 청나라 때도 그렇고 몽고 때도 그렇고 뭐 금나라 때도 그렇고 계속 그래 왔어요. 계속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문경지치를 딛고 한나라 때 문제하고 경제가 정치를 잘해서 곳간을 튼튼하게 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대외원정으로 이제 치고 나가게 되는 거고, 그게 한무제고, 제일 중요했던 전쟁은 뭐 동서남북으로 다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한사군을 설치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다 중요하진 않고, 그거 있는데 자명고 알아? 자명고? 호동왕자와 낙난공주 뭐 이렇게 자명고 스스로 북치는 전쟁이 나면 북이 울린다는 그게 도대체 뭐였을까? 나 그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자명고라는 건 도대체 뭘까? 그런 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도대체 뭘 보고 저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했을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레이더 시스템이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러면 일론 머스크가 뭐 스페이스X 사업을 해서 뭐 다 위성에서 쏴줘요 뭐 이런 비슷한 건데, 분명히 그 시절에 도대체 저게 뭘까? 2200년 이때 도대체 뭘 가지고 그 얘기를 했을까? 제일 많이 추정하는 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추정하는 거는 아마 북을 통한 연계 시스템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봉화하듯이, 봉화도 연계 시스템이잖아요. 봉화 파발마 하듯이 북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연계 시스템이 있지 않았을까가 제일 많이 추정되는 설이에요. 그리고 제가 약간 말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저기 오면 그 파동에 맞춰서 이렇게 뭔가 울림이 나올 수 있는 지진계 같은 뭐 이런 게 있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뭐 말 같지도 않은데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북을 연동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봉화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뭐 파발마를 쓰고 그 다음에 뭐 비둘기 날리고 뭐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 한 번씩 들어봤던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교통망을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첩보망들을 갖추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혼란을 아마 낙난공주가 주지 않았겠나 싶은 그 시스템을 약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저기 있죠. 포사 얘기 보면 저 주나라가 서주가 멸망할 때 보면 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는 봉화체계입니다. 봉화체계를 혼란을 주죠. 혼란을 주죠. 왜냐하면 그 봉화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오는 걸 보고 그걸 재밌어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늑대 소년,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늑대 소년은 늑대로 변신하는 게 늑대 소년이구나. 양치기 소년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결국 나중에 진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북방 유목민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게 작동을 못했고 그 시스템이 작동을 못했죠. 그러니까 포사의 이야기가 상당히 비슷한 식의 그런 구조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리겠지만 동명왕, 쉽게 말해서 주몽 관련된 이야기도 그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 더 전합니다. 하나 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창의적이지 못하다니까 앞에 게 괜찮다 싶으면 갖다가 막 다 섞어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저작권이 없어서 그래요. 그때 저작권 개념이 없어서 그래서 좋으면 갖다가 막 다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한무제가 동쪽의 한사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았고 흉노족을 이겨야 됐었기 때문에 북방원정 그다음에 나중에 그게 이제 실크로드의 개척까지 다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곽거병, 위청이라고 하는 장군들이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외척이었습니다. 외척 계열의 곽거병, 위청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장건이라고 하는 외교 사절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북방으로 치고 나가니까 흉노족들이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때 서쪽에 중국의 서북 쪽에 있었던 흉노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만리장성 밖에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서북 쪽에 있었던 조금 그러니까는 소왕 그러니까 지역왕 중에 휴도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 다른 또 흉노족들 이렇게 치고 밑에서 밀고 올라오니까 자기네들도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 휴도왕이 죽습니다. 죽게 되고 그 후손들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잡히게 되는 그게 김일제입니다. 김일제. 김일제가 그 휴도왕 아들이에요. 그래서 휴도가 부도하고 붓다하고 의미 같기 때문에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부처님이라는 뜻 아니냐. 부처님 왕 그래서 불교를 믿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제천금이라고 나와요. 제천 금인을 모시고 하늘에 제사 지냈다. 하늘에 제사 지냈다. 이것 때문에 이 기록 때문에 그 금인이 금색 사람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냐 아니면 신상이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처님을 하늘에 제사 지내지는 않거든.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거기서 금인이라고 하는 거는 금색 사람이에요. 금색 사람. 이거는 나중에는 불교의 중국에서는 이 칭호가 부처님에 대한 칭호기도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칭호기도 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이제 제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늘에 제사 지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늘에 제사 지냈다. 그래서 왜 불상을 모셔놓고 하늘에 제사 지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신상 아니냐. 이런 썰도 있습니다. 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사실 더 그쪽을 많이 지지해요. 그래서 저거는 불교가 아닐 거다. 근데 휴도왕 플러스 휴도가 부도거든요. 휴도가 붓다의 음사예요.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이건 불교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면 왜 하늘에 제사 지내느냐? 그거는 자기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제천의례가 있었고 거기에 불교가 들어가면서 섞이는 거예요. 한나라 때도 보면 불상이 제일 먼저 발견되는 데가 어디냐면 혼병입니다. 사람의 혼을 담는 병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불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랑 불상이랑 뭔 관계가 있어? 외래 종교로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신들 중에서 이거는 밖에서 들어온 굉장히 센 신이야. 걔네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님은 신이 아니야가 아니야. 걔네는 신으로 이해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지금은 기독교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정립이 됐지만 뭐 구한말이라든지 이런 때 선교사들 들어올 때는 서양 귀신 중에 센 놈이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때도 아마 상당 부분이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무속보다도 더 센 뭐 이런 거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혼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하면 제천금이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통일시대 시대 탑이나 뭐 고려시대 탑도 마찬가지예요. 그 탑에 보면 부처님 탑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이제 사리를 모시면 거기다가 문비 모양에서 문짝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처님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한다니까. 거기에 사리가 모셔져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무덤 써놓으면 거기서 영혼이 왔다 갔다 하듯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저 죽현능 미추왕능에서 미추왕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정사까지 보는 거예요. 이순신이 와가지고 김유신이 와가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게 뭐요라고 싶지만
그렇게 혼재되어 있는 거라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게 딱 깔끔하게 여기는 여기까지 여기는 여기까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 돌아가기가 쉽거든. 그러면 쟤네 전통적인 제천의례하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불교가 섞이면 제천금이라는 개념이 가능하다니까. 예. 마치 우리가 여호와가 들어왔는데 우리 전통적인 하느님하고 섞어가지고 여호와 하느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듯이, 예. 그런 식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저거를 이제 불상으로 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불상이, 그러면 인도에서도 아직 안 나왔는데, 인도에서도 지금 기원 전후가 돼야 간다라에서 나오는데, 흉노에서 벌써 불상을 만드냐? 그거 인도만 떠나면 어디서든지 만들 수 있어. 인도만 떠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도 사람들은 불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간다라 쪽 사람들은 그게 이제 히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 그리스 문화 때문에, 알렉산더의 그리스 문화 때문에 불상을 못 만든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인도 문화권 밖으로만 벗어나면 내가 부처님을 믿어.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흉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도 원래 신상들은 뭐 만들고 있었겠지. 우리도 아마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냥 외래에 어떤 신이 들어오면 우리 신 안에다가 그 중에 하나를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한나라 때 혼병 같은 데 보면 다른 신들도 나와 같이 막 섞여 있어. 그래서 걔네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어벤져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식이 뚜렷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주변에도 있어. 부처님, 예수님, 알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든지 그냥 조상신까지 누구든지 도와만 주세요. 가 있어. 그러니까 종교적인 게 뚜렷한 사람은 그게 별로 없어. 하지만 그냥 일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주변에 다 놓고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네 방식대로 만든다는 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가능하면 불상의 탄생은 중국이다. 이제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래서 그 뒤로 몇 개라도 실물이 남아 있으면 이걸 주장하기가 좋은데, 문제는 유목민들 문화에서는 뭘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네는 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렇게 금붙이로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저런 거는 대부분 다 누군가 재활용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절에서도 귀한 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돌에 새기는 게 제일 오래 가더라. 유물을 발견해 보면 금에 새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얼마 못 갑니다. 딴 놈이 가지고 가서 다 녹여버려요. 그리고 돌에 새긴 거는 진짜 끈덕지게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쓸모가 없지. 쓸모가 없죠. 그렇게 해서 그 김일제가, 자기 아버지는 저 효도왕인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저 제천금인의 저 금인을 부처님으로 볼 거냐, 안 그러면 신상으로 볼 거냐는 논점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짧기 때문에 걔네가 글을 쓸 때 조금이라도 해줬으면 모르는데, 그 당시 쓰는 사람들은 그때는 또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거든. 네. 방고가 한서 쓸 때 누가 그걸 막 생각해서 쓰는 거 아니거든. 지금은 기록이 귀한데 그때는 기록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좀 답답하지. 그렇게 해서 약간 저렇게 화두같이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기기 좋은 사람은 우리 같이 이제 또 저거 불교 아니요? 이제 이렇게 하기 좋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기 좋고, 그리고 또 반론도 나름의 우리도 다 논리 구조가 있다니까. 방어해낼 수 있는 논리 구조들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재밌어. 그래서 저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있었던 하나의 설 중에 하나였는데 저것을 반증할 만한 유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굉장히 이른 시기에 불상들이 좀 많이 나오면 되는데, 또 유목문화의 특성상 그런 유물이 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저런 것만 안 남는 게 아니고 유목문화가 뭐 남는 게 없어요. 뭐가 있는 게 없어. 걔네 계속 이동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뭐 특별히 없잖아, 뭐가. 걔네는 뭐 대를 이어서 안 살았겠어요? 없어. 사냥 중심으로 하면 뭘 쌓아놓고 뭘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게 아무튼 논점이 있는 거고, 휴도왕은 한무제한테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한무제가 쳐들어가는 사건 속에서 죽은 거지. 즉은회 안에서. 그래서 죽고 저 김일제는 잡혀왔어. 근데 김일제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한무제 옆에 시종으로 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왕자인데, 그래도 내가 조그만 나라 왕자인데, 그 옆에서 이렇게 시종하기도 좀 굴욕적인 거지. 근데 굉장히 잘했대. 비율을 잘 맞췄대. 아주. 그리고 옛날에는 저렇게 유목민들이나 이렇게 좀 등치 큰 애들 이렇게 밑에서 부리는 게 유행하던 때도 있어요. 유행하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뽀대가 나잖아. 보디가드인데 뭐 무술을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등치도 좀 좋고 이렇게 하면 좀 뽀대가 나지. 그래서 그러다가 암살 사건, 한무제 암살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망아루라고 하는 사람이 한무제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몸을 던져서 막죠. 자기가 그걸 처리해내죠. 그래서 한무제가 굉장히 이제 신임하게 되고 그 뒤부터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산동반도 쪽에 투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쪽에 이 산동반도 쪽에 이쪽에 이제 제후까지 올라가는 거죠. 제후까지 올라가고 단순히 제후만 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잘했어요. 뭔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 그리고 한나라가 분기점이 있는데 그게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망. 그러니까 한나라가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거든요. 전한, 후한. 이런 거 재미없나? 전한이 누구냐면 누구야? 유방의 나라고 후한이 광무제 유수의 나라예요. 유수의 나라. 이 중간을 딱 잘라 먹는 사람이 한 명 있어. 그게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왕망. 외척이에요. 외척인데 나라를 이렇게 샥 이렇게 말아먹은 그런 분이에요. 왕망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망탁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망탁조이? 제가 여기 써놨는데 망탁조이. 한나라 때부터 위진남북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때까지 4명의 약간 문제아들. 그래서 저게 왕망과 동탁과 조조와 사마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란을 가중시킨 사람들, 안 그러면 뭐 찬탈한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동탁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개국군주들이거든요. 조조도 그렇고 사마의도 사마씨의 진나라, 조조의 나라를 이렇게 싹 해가지고 사마의가 결국 먹었잖아. 삼국지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 개국적인 사람들인데 왕망도 신나라를 만들었고 이름이 신나라가 뭐요? 무슨 사이비 종교처럼 뭐 신나라 하면 떠오르는 건 레코드인데 우리는 레코드 생각나는데 그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딱 끊어 먹는 거죠. 왕망 진짜 대단해. 여러분이 왕망과 관련해서 아는 거는 만약에 중국에 지금 코로나라서 못 가는데 옛날에 태항산을 갔으면 태항산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가면 거기에 왕망령이라고 있습니다. 왕망이 거기까지 이렇게 도망왔었다라고 하는 썰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장가계 원가계도 뭐 장량의 땅이라더라, 장자방의 땅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장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걸 이제 끊고 가는 사람인데 왕망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외척인데 잘했어요. 그래서 저 왕씨가 나중에 다 잡게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 원래 전시입니다. 밭전자 쓰는 전시입니다. 밭전자 쓰는 전시인데 왕씨로 됐어. 왕씨로 됐어. 이 동쪽에 춘추 전국시대 때 보면 뭐가 있냐면 이쪽 제후국에 제나라가 있어요. 산동의 제나라. 산동의 제나라. 그 제나라 시조가 강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상, 강태공. 강태공이 시조예요. 그래서 그게 무왕 때 혁명, 은주 교체기 때 주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보면 한 명의 같은 인물이지. 그리고 책사였었고, 그러니까 한 명의 플러스 누구라고 해야 되나? 제갈량 이런 식의 캐릭터예요.
그리고 나서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자기가 이제 주나라를 세운 개국공신이 됐고, 그래서 저 제나라를 띄어받은 거야. 주나라라고 하는 전체 나라가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산동 쪽에 있는 이 제나라를 띄어받은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은 능력제로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능력제로 판단하는 사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해줬어. 강태공은 능력제 출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다 끌었어. 그러니까 문왕이, 주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공하고 공이 제일 큰 사람이 주공하고, 종실에서는 주공이고, 왕의 친척 중에는 주공이고, 그게 공자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외부인 중에서는 이 강태공이 제일 공이 커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주공이 뭐라고 했냐면, 너같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쉽게 말해서 외부 CEO를 자꾸 쓰다 보면 너네 후손이 절단난다. 절대 못 이긴다. 요즘 같으면 기업의 CEO 같으면은 기업이 내 거면 미국 기업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마존이야. 그러면 내가 주식은 갖고 있어도 내 후손에게 주식은 물려주지만 경영권은 딴 사람한테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잖아. 그런데 예전에는 전문 경영인이 없죠. 전문 경영인이 대주주지. 그러니까 너네 그런 식으로 능력제로 하면 너네 나라 끝난다. 족보가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100%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화라고 하는 사람이 신하였는데, 외척이고 신하였는데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강씨를 날리고 전씨가 왕이 돼. 그래서 강제 전제라고 구분합니다. 저 제나라를 두 개로 구분해. 그리고 왕망 때는 한 나라가 들어선 지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거든요. 진시황이 칠국을 통일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는데, 한위조,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연나라, 그 다음에 이쪽에 초나라, 제나라, 이렇게 칠국을, 이쪽에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이게 칠국을 진시황이 통일하고, 그 몇 년 못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한 문제까지도 그렇게 길지 않아. 그래서 저 왕망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제나라의 전씨 왕가야. 그래서 왕가라고 자꾸 불리다가 그냥 성을 왕으로. 이게 뭔가 싶어. 나도 이런 거를 볼 때 이걸 도대체 옛날에 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짓이 가능해. 그래서 왕가 출신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왕씨로? 야, 그렇게 했대. 그래서 왕망이 돼. 그리고 왕씨가 외척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외척이었는데, 여러 외척들이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왕망이 너무너무 겸손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 병이 있는 게 이상주의자고, 자기 살았을 때 다 업적을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이게 이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먹어서 망한 게 아니고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해. 유교에서 말하는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뭐 대동사회라든지 정전법 들어보셨죠? 우물정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공전이고 여기는 지낼 거고, 이 8명이 이 공전을 갈면 여기서 나오는 소출로 세금을 퉁친다. 그렇게 하면 큰 부담 없이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런 식의 생각들을 왕망이 현실에서 그냥 저거는 교훈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은데 구현하려고 했어. 그리고 도덕적인 거를 강조를 해. 안 돌아갑니다. 나라 안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많고 결국 반란에 의해서, 지방 반란들에 의해서 걷잡을 수가 없게 되고 광무제 유사한테 깨지는 거예요. 저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정미군 나오는데, 빨간색으로 눈썹 염색하고 나오는 애들, 그 정미군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저 광무제 유수팀이 나오게 되는데, 저 유수는 진짜 전쟁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 왕망의 그때 42만인가 군대를 한 10,000명 갖고 말이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깼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도 10,000명도 아니고 한 3,000명밖에 안 돼요. 3,000명으로 40만을 그것도 42만인데 이게 가능한가 싶거든요. 가능한 집단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집단, 유목 집단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 같이 저렇게 말 타는 몽고, 청나라 이거 가능해. 그런데 일반 같은 이렇게 보병부대 그 다음에 이게 그런 쪽에서는 기마 유목민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100% 믿기가 좀 힘든 게 광무제 유수가 승리한 뒤에 나오는 기록이기 때문에 저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아유 저 뭐 이성계도 활을 엄청나게 잘 쐈잖아. 그냥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이에요. 그거는 잘 쐈겠지. 하지만 약간의 이게 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결국 이긴 쪽에서 썼으니까. 이긴 쪽에서 썼으니까. 근데 아무튼 유수가 잘 싸우긴 잘 싸웠어요. 그래서 왕망을 깨트리게 되죠. 그리고 왕망이 그 책임을 이제 전한을 잘라내고 왕망이 자기가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신나라를 세웠는데 이게 불과 몇 년 못 가거든요. 여기 보면 몇 년 못 갔어요. 왕망의 신나라가 14년밖에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깨지고 이 유수가 들어오니까 이 왕망패를 이제 다 잡아버리는 거지.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지. 그런데 김일제의 증손자가 김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투후당이라고도 하는데 투후 김일제의 그 봉지를 이제 계승하기 때문에 투후당이라고도 나오는데 김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김씨냐면 금인을 모셨다 그래서 한무제가 너 김씨해 이렇게 해서 김씨가 된 거야. 너 금인 모셨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게 불상이면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불상이면 경주 김씨는 부처님을 모신 집안인 거예요. 처음부터 성씨부터. 그래서 내가 경주 김씨는 진짜 어떻게 보면 불연이 있는 집안이다. 이런 얘기를 참 내가 하거든. 그리고 그게 나중에 그 경주 김씨하고 청나라하고도 관련이 있어. 청나라 성씨하고도 애신강나 씨하고도. 그래서 경주 김씨가 그쪽까지도 어느 정도 혈통이 비슷합니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해. 그래서 경주 김씨야말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대단한 성씨가 아닌가. 황족과도 연결이 되고 부처님하고도 연결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저 경주 김씨 아닙니다. 이게 뭐 광고하는 거 아니고 이게 뭐 후원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김일제 이 증손자 김당이 누구냐면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김일제의 증손자인 김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이종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형제가 같고 이 덕분에 왕망이 좀 오래 했으면 김일제 쪽이 계속 그 김일제 투라고 하는 그 집단들 그러니까는 그쪽의 봉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 김씨가 굉장히 번성을 했을 건데 결국은 구세력의 잔당으로 몰리면서 숙청되는 것 같아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광무제 유수라는 사람이 유비 보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유비가 진짜 한족의 황실은 황실일까? 이 생각 안 해보셔서 삼국지 볼 때? 제대로 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주희 씨가 뭐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겠지? 그 중에서 진짜 왕의 혈통과 그러니까 전주희 씨의 정통 혈통과 가까운 사람도 있을 거고 먼 사람도 있어. 그냥 저게 말이 혈족이지 혈족인가 싶은 사람? 그런데 진짜 가까운 사람들은 권력층이기 때문에 그냥 등 따스고 배불고 쉽게 말해서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잘 안 나섭니다. 그리고 유비 같은 저런 식의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나와서 뭔가를 판을 바꿔볼까? 유수도 비슷한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혈통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앞에 하고 뭔가 끊으면서 나의 분명한 입각점을 세워야 돼. 그게 신나라를 확실하게 조지는 거죠. 앞정권을 쫙 정리를 하고 그 와중에
전환에 있었던 문제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날려줘야 돼요. 권력자들까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물론 왕망이 어느 정도 이상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나에게 태클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유수가 내가 한나라 황실이에요 라고 이렇게 약을 팔아도 진짜 피가 섞였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지. 왜? 1차적으로 얘기 좀 크게 할 만한 사람은 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그걸 얘기하면 이제 안 된다는 암묵적 결계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칼바람을 한번 일으키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왕씨들을 아마 다 날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력들 안에, 저 투후 김일제 계열이 있는 거고. 그래서 김일제 쪽 절단 난 거죠. 그래서 김당희 어머니가 자매다 보니까 이게 신나라가 언제 망하냐면 23년에 망하거든요. 23년에. 그리고 그 세력들을 이제 숙청하면서 어느 정도 됐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김수로가 출연하는 게 가락국의 김수로가 출연하는 게 AD 42년이에요. 23년하고 9년 차입니다. 아니지? 19년 차이. 19년 차이 맞잖아. 19년. 그 다음에 석탈해가 왕위에 있는 게 또 여기에요. 그러면 몇십 년 차이 안 나거든요,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용성국 출신이라고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용성국이 동해안에, 동쪽에, 우리나라 동쪽에 한 천리 정도 떨어져 있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시다시피 동해 쪽으로는 가도 하와이하고 호놀룰루 나온다.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에는. 그러면 얘 분명히 딴 데서 왔거든? 개인적으로는 일본 쪽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안 그러면 남쪽, 말레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해상으로 올라오는 또 루트가 있거든요. 그런 쪽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약을 동쪽에서로 팔았던 거지. 그래서 다 도래하는데, 그리고 김할지가 언제 출연하냐면 60년입니다. AD 60년. 그러면 왕망이 쉽게 말해서 망하고 23년에 망하고 이게 이제 확대되면서 왕망 세력들이 축출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건 이제 장안 그다음에 낙양 쪽이니까 이쪽에서 이쪽까지 잡으려면 몇 년이 또 걸리겠죠. 그리고 얘네들도 어느 정도는 방어를 했을 거고, 그러다가 안 된다 싶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광무제 유수가 나라를 장악했어도 하루아침에 전체가 다 장악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저기 치고 하면 나라를 개국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전체 다 통일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왕건이 나라 세웠지만 실제로 그게 실질적으로 통치력을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연대가 엇비슷하게 맞아요. 왕망이 23년까지 해서 죽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정리되는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김할지가 뜬금없이 60년에, AD 60년에 40년밖에 차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 후손으로서 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 한나라 안에서 더 이상 자기네들 위치가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비벼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산동반도 쪽이니까 여기서 배 타고 보트피플이지. 이쪽으로 오는 거지. 지금 들어오는 거지. 근데 왜 일로 안 돌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밑에 쪽에서 출발했는지, 어떻게 도망다니다가 밑에서 출발했는지. 밑에서 출발하면 저쪽 백제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백제는 메롱인 상태였기 때문에 백제는 좀 더 시간이 걸려. 우리가 알잖아요. 신라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고구려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고구려보다 늦게 백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소선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주몽의 또 다른 부인의 이게 자기 아들이지, 소선호의 아들이지 주몽의 아들은 아니고, 주몽의 아들이었으면 고구려를 이었겠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데려간 아들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몽도 얍삽해요. 힘 약했을 때는 그쪽 권력가 집단에 어떻게 보면 애 둘 딸린 유부녀한테, 유부녀는 아니고 뭐랄까 미망이라 할까, 그런 쪽하고 결합해서 그쪽 세력을 해서 내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전에 있었던 자기 본부인 자식이 오니까 낼름 네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삐져서 간 거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는 아무래도 고구려보다 늦고, 그러니까 저 시대에는 아직 제대로 이렇게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백제가 지금 하남성 위례성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게 어디냐면 풍납토성. 풍납토성.
저기 잠실 옆에 가면 저 풍납동이라고 있어요. 예, 우리 어렸을 때 그 동네 또 살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 풍납토성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유적도 아니고 그게 애들이 뭐 하냐면 거기 남자애들이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굴르면서 내려오는 데가 풍납토성이에요. 근데 그 풍납토성 쪽에서 온조백제거든요. 그게 온조백제. 그러면 서해안 쪽 우리가 생각하는 서해안 쪽까지는 못 내려가는 거지. 지금 힘 없지. 그래서 그쪽을 거쳐서 막바로 진짜 서해안 쪽을 거쳐서 신라까지 왔는지 안 그러면 가야 쪽으로 배 타고 와가지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낙동강 쪽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충분히 올만한 정도의 연대적으로 아구가 좀 맞아. 요 김일제의 후손으로 쉽게 말해서 김당이 내려오고 요 밑으로 내려가서 드디어 김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할지를 성한항이라고 나오거든요. 성한항. 여기 썼던 것 같은데 지웠네. 이게 별성자고 한수 한자거든요. 성한항. 그러니까 이게 은하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은하수처럼. 하늘의 은하수처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상징으로서 언제나 밝고 뭐 이런 식. 그러니까 하늘에 널려 있는 은하수 왕이야. 이 김할지왕 관련해서 재밌는 게 우리가 봤었던 게 나무, 계림에 나무에 걸려 있었잖아요. 쾌가 바닥에 있어도 되는데 왜 하필 나무에 걸어놨을까라고 하는 그 나무 부분. 그 다음에 닭이라고 하는 흰닭, 새. 그 다음에 금 이게 나오는데 이게 다 중앙아시아의 샤머니즘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에 가면 중앙아시아라고 해야 되나 뭐 모르겠다. 저 중국 만리장성 바깥쪽에 거기 보면 거기 유목민들 뭐 툰드라 지역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의 저런 숭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나무가 저 좀 약간 추운 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고든 침엽수들이 있습니다. 쫙쫙 뻗은 나무들. 그런 게 있고 사슴 막 술록 이런 거 댕기는 애들 있잖아. 그런 거. 그리고 거기에 평야에다가 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위에서 그래서 새 토템이 있는 거고 나무 토템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스키타이족 뭐 이런 거 보면 스키타이하고 신라를 연결시키거든요. 스키타이하고 걔네들이 이제 황금을 잘 다루죠. 그리고 금은 뭐 어디든지 다 좋아하죠. 꼭 뭐 유목민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 금은 녹슬지 않으니까 불변해. 그리고 금색이 저도 금을 좋아하는데 금색이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도 질리지 않는 매력? 명품에서 나오는 매력인가? 꼭 비싸서가 아니고 색 자체가 그래서 색이라는 것도 사실 유행하거든요. 색도 유행을 탄다고. 근데 금색은 어느 정도 이상은 계속 선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되는 게 신라의 금관이죠. 제가 금관 얘기할 때마다 금관을 옆으로 펼쳐놓으면 나무, 날출자의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슴뿔이 있고 이쪽에 사슴뿔이 있고 이건 사슴뿔이고 여기에 서봉총 같은 데는 여기 새가 있고 그리고 이 진료는 금이고 그래서 사슴은 여기서는 술록입니다. 술록.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꽃사슴 아니고 술록. 그럼 진짜 왕관같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슴만큼의 중요한 왕관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있었던 왕관을 쓴 놈 닭입니다. 그래서 닭은 왕관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새벽도 알리면서 귀신도 쫓고 이렇게. 그래서 닭 토템이 있다니까. 그래서 세화 중에서 닭 그림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모든 부정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걸 연다라고 하는. 세화는 새해 들었을 때 정초에 주는 그림들, 안 그러면 붙여놓는 그림들을 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 게 유출될 수 있냐면 지금 저 유목문화의 어떠한 토템들과 연결된 흐름 그리고 그게 흉노족의 휴도왕 김일제로서 연결성이 가능하고 그게 농경문화 쪽은 아니거든요. 쟤네가 지금 새토템 금 그다음에 무슨 저거 나무 뭐 이런 거 나오는 걸 보면 저게 농경문화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한 가지하고
또 뭐가 있냐면 연대적으로 어느 정도 맞고 그 다음에 문무왕 비석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금성문, 확실한 금성문. 문무왕이 자기 조상을 쭉 이렇게 새기는데 거기에다가 막 쌉소리를 넣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의 신뢰성을 봤을 때 저거는 상당히 유력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조작보다도 오히려 정황 증거까지 다 봤을 때 사실 가능성이 충분히. 예, 그리고 경주 김 씨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김 씨가 되는 거는 금인을 모셔서 그게 만약에 부처님이라면 부처님과 가장 인연이 있는 성씨는 김 씨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992년 동안 신라가 번창하면서 불교적인 국가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인연 있는 그리고 얼마나 흉노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지장성 밖에 시작해서 신라까지 왔을 정도면 야 진짜 그 루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야. 그리고 거기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 김일제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 시대적 인물이 나타나면서 망한 거를 한번 살렸고 그리고 또 다시 김알지라고 하는 사람이 보트피플로 넘어와서 여기서 세력을 또 잡았고 그런데 그게 또 하필 박 씨한테 밀리면서 석 씨하고 경주 김 씨가 연합된 게 박 씨한테 깨지면서 파사왕한테 넘어갔고 그렇지만 그 경주 김 씨는 또다시 살아남아서 미추왕으로 야 진짜 잔인한 생명력 끈질긴 생명력으로서 살아남은 스토리로만 보면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도 없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 후손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더라.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